형님, 이거 입어요. 종업원들 좀 도와줘. 돈 한 푼 안 보탠 주제의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순 없잖아? 앞치마가 제 얼굴 위로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모인 하객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입을 가리는 사람, 고개를 돌리는 사람. 저는 무릎 위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작은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하객들이 다 듣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이 냄새나는 형님 좀 내보내시고요. 남은 재산 다 저희한테 주시면 최고급 요양원에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숟가락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터지게 될 줄은요. 이 이야기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아들 민재가 겨우 7살이던 해 11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잠결에 더듬더듬 수화기를 들었는데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대더라고요. 빗길에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병원으로 오시라고.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듣기 싫었던 거겠죠. 민재를 옆집에 맡기고 택시를 잡았는데 손이 떨려서 문을 3번이나 헛잡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2번을 넘어졌어요. 간호사가 부축해줬는데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건 하나뿐이에요. 영안실 앞에 서 계신 시어머니의 뒷모습. 하얀 벽을 짚고 서 계셨는데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안 내셨어요. 제가 어머님하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돌아보셨는데 얼굴이 눈물 범벅이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자야, 너는 울지 마라. 내가 울 테니까. 저는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두 사람이 영안실 복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새벽 내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리놀륨 바닥이 무릎에 닿는 느낌을 저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해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시동생 태민 씨 부부는 딱 하루 왔습니다. 작은 동서 수진 씨가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아이고, 형님. 큰일 났네. 근데 보험은 드러났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보험을 물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만 입술을 꾹 깨물고 계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49제를 지낼 때쯤 남편이 남긴 것을 정리했어요. 생명보험 하나, 적금 통장 하나. 합쳐봐야 3천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7살 아들을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보다 더 무너진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큰아들을 먼저 보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듬해 봄 시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가신 지 열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 사이에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으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데 작은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어머님 모시는 건 형님이 해야죠. 저희는 태민 씨 병원 일이 바빠서 도저히 여유가 없어요. 수진 씨,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형님이 큰 며느리잖아요. 도리가 있는 거지. 도리.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자기들은 도리가 없고 저한테만 도리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동생 태민 씨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 말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마음먹은 건 수진 씨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제게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추석이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순자야,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어머니 좀 부탁해. 태민이는 수진이한테 끌려다녀서 기대를 못하겠어. 어머니 곁에 있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저는 웃으면서 무슨 재수없는 소리예요 했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추석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더더욱요. 시아버지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7살 민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린 뒤 청소 일을 나갔어요. 오전에는 근처 오피스 건물 청소, 오후에는 식당 주방 보조. 하루에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첫 달 월급을 받던 날 시어머니 약값을 내고 민재 학원비를 내고 월세를 내니 제 손에 남은 건 8만 원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주차장 구석에 앉아 먹었습니다. 11월이라 바람이 찼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슬퍼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추워서인지.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순자야, 밥은 먹었냐? 네, 어머님. 먹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국 끓여놨으니까 빨리 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제가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시어머니 한 분뿐이라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갔더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당신도 허리가 아프신데 큰 냄비에 찌개를 바글바글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앉아라. 밥 퍼줄게.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제 앞에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는데 당신 손도 거칠었어요. 두 사람의 거친 손이 맞잡히니까 이상하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너는 꼭 복 받을 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곁에 있는 게 내 자리라는 건 확실하다고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제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시계가 된 지 오래였어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여는 거였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리진 않았는지 숨소리가 고른지 그걸 확인해야 발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 약통에서 아침 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죽을 끓였습니다. 호박죽. 시어머니가 그걸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이상하죠. 새벽 4시에 죽을 끓으면서 웃다니. 그런데 그게 제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5시가 되면 집을 나섰어요. 자전거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 건물로 갔습니다. 로비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6개 층을 혼자 닦았어요. 걸레를 짜는 손이 겨울에는 갈라져서 피가 났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고무장갑을 끼면 쓰라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더라고요. 손도 마음도요. 오전 청소가 끝나면 점심 전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방 보조, 설거지가 주 업무였어요. 점심시간에 밀려드는 그릇들을 쉴 틈 없이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찌릿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약가, 민재 학비, 월세. 하나라도 밀리면 무너지는 살림이었으니까요.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제 발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왔냐? 네, 어머님. 오늘 좀 늦었어요. 밥 해놨다. 씻고 와.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줬어요.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시동생 부부가 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작은 동서 수진 씨가 등장했습니다. 매번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서 현관에 들어서는데 그 순간부터 집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아이고, 형님. 오늘도 청소 다녀오신 거예요? 옷에서 세제 냄새가 나네. 수진 씨가 코를 찡그리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씻고 옷도 갈아입었거든요. 세제 냄새가 날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명절인데 시어머니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진 씨는 늘 자기 남편 자랑을 했어요. 우리 태민 씨가 이번에 대학병원 외과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아시죠, 형님? 과장이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비교하는 눈이었어요. 의사의 아내와 청소부 형님. 수진 씨의 세계에서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이였던 거죠. 어느 해 설날이었어요. 하객들이 여러 명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어요. 형님, 이거 좀 날라줘요. 형님이 이런 건 전문가시잖아. 그러더니 하객들을 돌아보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원래 파출부세요. 이런 건 눈 감고도 하셔. 하객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쟁반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켰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파출부 형님이라는 별명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들었어요. 파출부 형님 오셨어? 하는 소리를. 처음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느낌도 안 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욕에도 무뎌지는 날이 와요. 시어머니는 그 별명을 모르셨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명절이 끝나고 하객들이 다 돌아간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순자야. 네, 어머님. 수진이가 너한테 뭐라 했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둘러댔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는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23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이야기를 2번 하시고 가끔 제 이름을 부르다가 멈추셨어요. 순자야, 그거 있잖아.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 됐다. 내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약을 드시면서 관리해야 한다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순자야, 나 바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약 드시면 괜찮으시대요. 내가 바보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동서의 전화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한 달에 1~2번 꼭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머님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치매시잖아. 집에서 어떻게 모셔요? 어머님은 제가 모실 거예요. 수진 씨. 형님도 참. 형님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솔직히 형님 형편에 어머님까지 모시는 건 무리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수진 씨 말이 아주 틀리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형편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분명 벅찬 일이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쓰러지는 생활. 쉬는 날이 없었어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 시어머니 방을 지날 때면 가끔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영감, 나 좀 데려가. 큰아들도 보고 싶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분을 혼자 두면 안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챙기러 방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화들짝 놀라시면서 서랍을 닫으셨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약 줘.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도 비밀 하나쯤은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껍고 묵직한 봉투. 겉에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바보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간간히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제가 어머님, 어디 전화하실 거예요? 하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마다 시어머니 눈에 잠깐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치매 초기라고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또렷한 눈빛이셨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가끔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순자야, 내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구나. 그러시면서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물과 세제에 절어서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시어머니의 손도 마른 나뭇가지처럼 거칠었어요. 두 사람의 거친 손이 포개지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 안 아파요. 거짓말. 다 아파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면서 웃으셨는데 그 웃음 속에 눈물이 비쳤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작은 동서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건 팔순잔치 한 달 전이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팔순 잔치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장소도 잡았어요. 형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수진 씨, 비용은 제가 좀. 됐어요, 형님. 형님 형편에 무슨.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잔치를 작은 동서 부부가 준비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그날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라.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약속해. 참겠다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오래 준비해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로요.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10월, 시어머니가 아침을 드시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순자야, 오늘 나 좀 데리고 나가다오. 어머님, 어디요? 가면 알아. 택시 불러.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물러서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셨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습니다.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요.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가 기사님께 주소를 불러주셨어요. 강남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가 어딘지 몰랐어요.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까 안내 데스크 뒤로 큰 글씨가 보였어요. 법무법인.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왜? 올라가자. 약속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리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를 보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커다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두껍고 묵직한 서류들. 겉장에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분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결심하고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자야, 앉아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 큰며느리야. 이 아이 이름으로 해줘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동에 위치한 대형 상업용 건물. 지하 2층, 지상 8층, 1층에 한정식집, 2층부터 사무실과 학원이 입점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가 약 80억 원. 숫자를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어머님, 이런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손을 잡으셨어요. 순자야. 네, 어머님. 17년이다. 내가 내 곁을 지킨 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큰아들이 죽고 영감이 죽고 이 세상에 나한테 남은 게 뭐냐? 작은아들은 명절에 얼굴도 안 비추고 그 며느리는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고.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숨을 고르시는 게 보였어요. 근데 너는 새벽마다 내 방문을 열어보고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허리 아픈 거 숨기면서 내 곁에 있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이 건물은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안 돼.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어머님 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아. 그러니까 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그 웃음이 햇살 같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증여세 문제, 세무 처리, 공증 절차. 시어머니가 이미 6개월 전부터 세무사와 함께 절세 방안을 준비해 오셨다고 했어요. 감정평가, 분할 증여 계획, 세금 대납까지 모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의사 선생님한테 치매 초기라고 들었을 때 마음먹었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인지능력 감정 소견서. 신경과 전문의가 3개월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적 판단력 및 의사결정 능력 정상,
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 생각해 두신 거였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짚으셨어요. 잘했다. 그 두 글자에 1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셨어요. 이거 하나만 더 보관해줘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셨어요. 하얀 봉투에 떨리는 글씨로 순자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손으로 쓴 거야. 나중에 내가 정신이 없어져서 이 아이를 못 알아볼 때 그때 줘요.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슨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쓰셨을지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당신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거예요. 법무법인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셨어요. 순자야. 네, 어머님.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네. 때가 되면 내가 말할 거야. 약속해.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에요. 건물이 제 이름이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신의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저를 지켜주려 하셨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미안해서,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어요. 증여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됐고 세금도 모두 정리됐습니다. 건물 관리는 기존 관리업체가 그대로 맡았고 저는 1년에 한두 번 건물에 가서 관리 상태를 확인했어요. 1층 한정식집 오 사장님과는 임대료 조정이나 시설 보수 건으로 가끔 만났습니다. 오 사장님은 새 건물주가 청소부 차림의 50대 여성이라는 걸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금방 예의를 갖추셨어요. 사장님, 건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건물주 사장님이 감사하셔야지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새벽에는 다른 사람의 건물 로비를 닦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8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달라지는 게 두려웠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아직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임대 수익은 통장에 쌓여갔지만 저는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시어머니를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약, 좋은 음식, 그리고 혹시 나중에 전문 간병이 필요해지면 그때 쓰려고요. 법무법인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는 제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가끔 밤에 꺼내보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증여 계약서와 함께 시어머니가 따로 넣어두신 메모지 한 장이 있었거든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미안한 사람이 너다. 큰아들 대신 미안하고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내 딸이다. 그 메모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됐어요. 맑은 날이 더 많았지만 가끔 흐려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다가 멈추시는 횟수가 잦아졌고 오래된 기억은 또렷한데 최근 일은 잊으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흐린 날에도 제가 방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왔냐, 순자야.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안도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시는 한 저는 괜찮았습니다. 팔순잔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작은 동서가 준비한 잔치.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다렸습니다. 잔치 전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순자야. 네, 어머님. 주무셔야죠. 내일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라. 알았지? 네, 어머님. 약속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한번 꼭 쥐셨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그 말씀의 뜻을 저는 다음 날에야 알게 됐습니다. 잔치날 아침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서기 전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옷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원래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장 깨끗한 걸 골랐습니다. 연한 회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 다림질을 2번 했어요.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요. 시어머니 팔순잔치인데 최소한 단정하게는 가야 했으니까요. 민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왔더라고요.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엄마, 오늘 예쁘다. 뭐가 예뻐? 늙은 게. 아니, 진짜.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민재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어요.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유난히 맑은 표정이셨습니다. 아침에 약을 드시면서 저를 보고 웃으셨거든요. 치매가 시작된 이후로 그렇게 환하게 웃으신 적이 드물었어요. 순자야, 오늘 잘 될 거다. 네, 어머님.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고급 한정식집. 건물 1층에 있는 그 식당이었습니다. 제 건물 1층에 있는 식당.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로비를 저는 건물주로서 한두 번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 사장님과 임대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하객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방에 큰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고 벽면에는 금색 글자가 새겨진 대형 꽃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청자 무늬 그릇에 한정식 코스가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수진 씨가 돈을 제대로 쓰긴 했더라고요. 작은 동서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역시나 화려했어요. 크림색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머리는 미장원에서 막 나온 듯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형님, 어머. 옷은 또 어디서 빌려 입었어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주변에 하객이 2~3명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참아라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상석에 모시고 저와 민재는 끝자리에 앉았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한 분 한 분 맞아주셨어요. 잔치가 시작되자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오늘 시어머님의 팔순을 맞아 저희 부부가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진 씨는 활짝 웃으면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연기. 저는 조용히 물잔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앉은 하객에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이 잔치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가 전부 부담한 거예요. 큰형님은 형편이 그러시니까 뭐 어쩌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지만 참았어요. 코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하객들이 시어머니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건배를 올리고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신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와인을 몇 잔 마시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태민 씨가 이번에 병원에서 상 받았어요. 외과 분야 최우수상. 아시죠? 남편 자랑이 시작됐어요. 시동생 태민 씨는 옆에서 손사래를 치고 있었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은 요즘도 청소 다니세요? 네. 아이고, 형님도 참. 그 나이에 청소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허리도 안 좋으시다며.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아니었어요. 하객들이 제 쪽을 봤습니다. 동정의 시선. 저는 익숙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요. 에이, 형님. 솔직히 형편이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도와준다. 15년 동안 시어머니 약값 한 번 보탠 적 없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통증을 눌렀으니까요. 민재가 옆에서 저를 봤어요. 아들의 턱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민재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다는 신호. 민재가 고개를 돌렸지만 주먹은 풀지 않았습니다. 코스 요리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을 때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와인을 4잔쯤 마신 뒤였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하얀 면 앞치마를 한 손에 들고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형님, 수진 씨가 웃으면서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입어요. 종업원들 좀 도와줘. 돈 한 푼 안 보탠 주제에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을 순 없잖아. 앞치마가 제 얼굴 위로 날아왔습니다. 하얀 천이 제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어요.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입을 가리는 사람, 고개를 돌리는 사람. 저는 무릎 위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섰어요. 작은 어머니, 왜? 사실이잖아. 내 엄마가 돈을 한 푼이라도 보탰어? 이 잔치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수진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재의 팔을 잡았어요. 민재야, 앉아. 엄마, 앉으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참아라 하셨으니까요. 민재가 이를 악물고 다시 앉았어요. 저는 무릎 위에 앞치마를 조용히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하객들이 다 듣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수진 씨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냄새나는 형님은 어머님한테 짐이에요. 청소부가 무슨 수로 어머님을 모셔요. 형님 좀 내보내시고요.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 다 저희한테 주시면 최고급 요양원에 모시겠습니다. 24시간 간병인 붙여드릴게요. 제가 약속드려요. 시어머니의 숟가락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눈에 불이 켜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17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의 알람, 걸레를 짜는 갈라진 손, 식당의 뜨거운 싱크대, 편의점 주차장의 삼각김밥, 파출부 형님이라는 별명,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법무법인의 하얀 회의실, 메모지에 떨리는 글씨. 내가 내 딸이다.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작게 저만 알 수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때가 된 거였어요. 그때 프라이빗 다이닝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차콜색 마오칼라 재킷을 입은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넉넉한 체구에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60대 초반의 남자. 1층 한정식집 오정환 사장님이셨습니다. 오 사장님은 원래 VIP룸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인사를 오시는 분이었어요. 팔순잔치 예약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오신 거였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만 빼고요. 오 사장님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오 사장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란 듯 눈이 커지더니 곧바로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건물주 사장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90도로 꺾인 허리, 우렁찬 목소리, 프라이빗 다이닝룸 전체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하객들의 수저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든 고개가 저를 향해 돌아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오 사장님이 성큼성큼 다가오셨어요. 두 손을 공손히 모으시면서 또 한 번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사장님, 이런 자리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연락을 주시지. 제가 따로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건데. 방안이 웅성거렸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저와 오 사장님 사이를 오갔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제일 먼저 바뀌었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저를 보고 오 사장님을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무슨 사장님이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신데요. 저희 가게가 이 사장님 건물 1층에 있는 겁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시어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80세의 작은 체구, 흰머리. 하지만 일어서시는 모습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반드시 맑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가 됐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떨림이 없었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수진 씨도, 시동생 태민 씨도, 하객들도, 오 사장님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할 게 있어요.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이 건물을 큰 며느리 이름으로 넘겼어요. 변호사 입회에 공증에 세금까지 다 정리한 거요.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하객들이 서로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이유를 물으실 거 아네요. 고개를 돌려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가락이 저를 향했어요. 17년 전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이듬해에 영감이 죽었고 그때 내 곁에 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요. 이 아이 하나였어요. 손가락이 이번에는 시동생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아들은 명절에 얼굴도 안 비추고 매달 50만 원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그 며느리는 뭘 했냐고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수진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라. 치매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남편 커리어에 방해된다. 그러면서 내 큰 며느리한테는 뭐라 했어? 파출부 형님? 방 안에 탄식이 흘렀어요. 하객 중 몇 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보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내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청소하러 나가고 설거지하러 가고 밤에 돌아와서 내 이불을 여며주고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허리가 아픈 것도 숨기면서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 것도 숨기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한테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한 적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치마 위로 떨어졌어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너는 이 아이한테 앞치마를 던졌어. 수진 씨의 무릎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서빙이나 하라고. 돈 한 푼 안 보탠 주제에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내한테 뭐라 했어? 이 냄새나는 형님 내보내고 재산 다 달라고? 수진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내 재산은 평생 내 수발든 큰 며느리 거다. 한마디 한마디가 못처럼 박혔어요. 이 건물만이 아니야. 나머지 재산도 전부 큰 며느리한테 갈 거요. 너희 몫은 없어. 수진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 말을 차단했거든요. 너희는 오늘부로 내 상속에서 빠진다. 호적에서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방안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시동생 태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태민 씨가 항의할 줄 알았습니다. 아내 편을 들 줄 알았어요. 1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태민 씨가 한 일은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프라이빗 다이닝룸 바닥에 정장 차림의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 팔순잔치 하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태민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내려다보셨어요. 눈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민아, 내 어머니,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왜 이제야 무릎을 꿇느냐? 태민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태민 씨가 저를 향해 이마를 바닥에 대었어요. 큰절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 청소부 형수에게 하객들 앞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수진 씨는 그 옆에 서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다 못해 잿빛이었어요. 하객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겠죠. 자기가 던진 앞치마가 자기 얼굴에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수진 씨가 비틀거리며 제 앞에 왔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내려다봤어요. 15년 동안 파출부 형님이라 불러왔던 사람, 앞치마를 던졌던 사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던 사람, 미워해야 했을까요? 이상하게 미움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연민 같은 것. 수진 씨, 네 형님, 나는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을 줄 만큼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수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다만 어머님한테는 사과하세요. 내가 아니라 어머님한테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시어머니의 흰 머리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진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방 안에 수진 씨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민 씨가 아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수진 씨의 팔을 잡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의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태민 씨가 부축하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하객 중 한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박수가 번져갔습니다. 프라이빗 다이닝룸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어요. 저는 박수 속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제게 오셨거든요. 작고 마른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잡혔어요. 17년 전 영안실 복도에서 처음 그랬던 것처럼. 순자야. 네, 어머님. 이제 고생 끝이다. 그 한마디에 17년이 무너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안실 복도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소리내어 운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으셨어요. 작은 팔로 저를 꼭 안으시면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울어라. 이제 울어도 돼. 민재가 뛰어왔어요. 저와 시어머니를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팔순잔치 한가운데서 하객들의 박수를 등지고 서로를 안은 채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제 등 위에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내가 내 엄마다. 알겠냐? 시어머니가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았어요. 17년 동안 제가 지켜온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벚꽃이 피었습니다. 건물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든 건 제 아이디어였어요. 오 사장님이 사장님, 옥상이 텅 비어 있으니 뭘 좀 해보시죠 하셔서 화분 몇 개를 올려놓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무 벤치 2개에 작은 화단에 국화랑 코스모스가 피고 한쪽 구석에 벚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벚나무를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순자야, 나 옥상 가자. 날이 좋은 오후면 꼭 그러셨어요. 저는 보온병에 따뜻한 유자차를 넣고 무릎 담요를 챙겨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에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자차를 한 모금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네, 어머님. 행복하냐? 저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걸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님 곁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 말 17년 전에도 했었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제 일은 잊으시는데 오래된 일은 또렷하셨거든요. 저와 함께한 17년은 시어머니의 가장 깊은 기억 속에 박혀 있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손이 좀 부드러워졌구나. 맞았어요. 청소일을 줄인 뒤로 손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갈라졌던 틈이 아물고 굳은 살도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운 손은 아니었어요. 15년의 흔적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진 않으니까요.
어머님 손도 따뜻해지셨어요. 그건 내가 옆에 있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웃으시는 한 제 인생은 괜찮다고요. 건물 관리는 제가 직접 맡았습니다. 거창하게 사무실을 차린 건 아니에요. 1층 관리사무소 한켠에 작은 책상을 놓고 오전에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세입자들 민원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습니다. 습관이 몸에 배어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건물의 로비를 닦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보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겼어요. 달라진 건 그 뒤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침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님, 오늘 죽 맛있어요? 내가 끓이는 호박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매일 똑같은 건데요. 매일 똑같으니까 좋은 거야. 식당 일은 완전히 그만두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예전에 다니던 식당에 들렀어요. 주방 아주머니들이 반가워하셨거든요. 가끔 김치를 담가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순자 씨, 이제 건물주가 됐으면서 왜 아직도 와요 하시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기가 제 2번째 집이니까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채소를 골랐고 시어머니 외출복은 깨끗하게 관리하면서도 제 옷은 3년째 같은 걸 입었어요. 민재가 엄마 이제 좀 사입어 하면 이거 아직 멀쩡한데 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시어머니를 좋은 병원에 모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치매 전문 의료진이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셨고 필요한 약은 최선의 것으로 처방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천천히 진행됐지만 맑은 날이 아직 더 많았어요. 민재 소식을 전해야겠죠. 민재가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착한 아가씨와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으셨어요. 이번에는 진짜 한복을 입을 자리였으니까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계신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저는 멀리서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민재가 신부와 함께 시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시어머니가 민재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닮아서 좋은 사람이 됐구나. 할미가 고맙다. 민재가 울었어요. 신부도 울고 저도 울고 하객들 절반이 울었습니다. 울음바다 결혼식이었어요. 팔순잔치 이후로 시동생 태민 씨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잔치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태민 씨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형수님, 저 태민입니다. 네, 서방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태민 씨가 왔어요. 혼자 오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여셨어요. 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들어와라. 그 한마디가 용서의 시작이었어요. 태민 씨는 그 뒤로 매주 토요일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 진료에 동행하고 약을 챙기고 저녁을 함께 드셨어요. 의사라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셨고 검진 결과를 꼼꼼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도 달라졌어요. 형수님, 어머니 봉양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형수님 혼자 하신 걸 이제부터라도 나누겠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수진 씨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팔순잔치 이후 3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태민 씨가 혼자 올 때마다
수진 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태민 씨와 함께 수진 씨가 왔어요. 현관에 서 있는 수진 씨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순하게 묶어 올린 상태였어요. 손에 보자기에 싼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서 와요, 수진 씨.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제가 직접 만든 깍두기예요. 형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억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수진 씨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게요. 15년 동안 관심도 없을 줄 알았는데. 고마워요, 수진 씨. 어머님 방에 가봐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작은 며느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보셨어요. 잠시 눈이 흐려지셨다가 이내 알아보셨습니다. 왔냐? 그 한마디에 수진 씨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가 수진 씨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셨어요. 다 됐다. 이제 그만 울어. 용서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용서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추석이 왔어요. 식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만 앉던 작은 식탁이었어요. 명절에 작은 동서 부부가 잠깐 다녀가면 분위기가 차가워지곤 했던 식탁. 그 식탁이 모자라서 큰 식탁으로 바꿨습니다. 상석에 시어머니가 앉으셨어요. 왼쪽에 저와 민재 부부, 오른쪽에 태민 씨와 수진 씨, 그리고 태민 씨의 딸 서연이까지 7명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만이냐?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온 식구가 한자리에 앉는 게.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수저를 놓아드리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매번 이럴 거예요. 민재 아내가 시어머니께 송편을 올렸어요. 수진 씨가 자기가 만든 잡채를 큰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태민 씨가 시어머니 앞에 약을 챙겨 놓았어요. 서연이가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옆에 있을게요. 시어머니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17년 동안 꿈꿨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온 가족이 웃으면서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원했던 건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 씨가 옆에 왔어요. 형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수진 씨.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수진 씨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이 물 진짜 뜨거운 거였네요. 네. 매일 이 물에 손을 담그고 계셨던 거잖아요. 15년 동안. 수진 씨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형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수진 씨 옆에 서서 같이 그릇을 헹궜습니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두 동서.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시어머니를 재운 뒤에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가을 밤바람이 불었어요. 서울 시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7년을 돌아봤어요. 새벽 2시의 전화벨, 영안실 복도의 차가운 바닥, 편의점 주차장의 삼각김밥, 갈라진 손, 파출부 형님, 시어머니의 된장찌개, 법무법인의 하얀 회의실, 팔순잔치의 앞치마, 오 사장님의 90도 인사, 시어머니의 떨리는 선언, 그리고 이제 고생 끝이다라는 한마디.
전부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8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딸로서, 민재의 엄마로서, 이 가족의 큰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딸이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새벽마다 방문을 열어보는 것, 죽을 끓이는 것, 약을 챙기는 것, 거친 손을 잡아주는 것. 시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뭔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옥상 구석에 벚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내년 봄에도 여기서 시어머니와 벚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시어머니 곁에 있는 한 저는 괜찮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킨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